저번 시간에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설명했어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으로서 상소를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놓쳤을 때 상소라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이야기를 했죠. 173조에 그 다음에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해소 설명을 했죠. 252조에 조문이 있죠. 그 다음에 451조에 재심이라고 해서 일정한 사유 451조 1항 11개 사유가 있죠. 그래서 그 재심 사유가 있을 때 확정된 판결을 취소시키고 다시 심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죠. 재심은 마지막에 나와요. 그 다음에 판결의 편치가 있을 때 이 편치돼서 확정된 판결이 이제 배제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확정이 안 됐다면 항소를 하면 되겠죠. 또는 상고를 하면 되겠죠. 항소나 상고를 해서 그 문제 있는 것을 들먹거리면서 다시 심리를 받으면 되겠죠. 지금은 확정이 됐다라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정된 판결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게 네 가지 타입을 교재에 보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성명 모용 소송이라는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를 취하하기로 서로 합의했는데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소 취하할 줄 알고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가 그대로 소 취하지 않고 진행한 그래서 판결이 내려진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친구급의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실제는 타깃으로 하여서 뭔가 재산권에 대한 것을 자기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쁜 방식으로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예컨대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제대로 내가 공격하는 소송 낸 것을 전달받고 싸움을 벌이면 자기 의도대로 그것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니까 친구급의 자기 측근을 쓱 내세워서 그 본래의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처럼 하는데 친구가 서류 등을 송달받고 답변을 안 한다든지 하는 행태로 자기네들이 각본을 짠 거예요. 잘 이해해 보세요. 정식의 싸움이었다면 그 원고가 돼서 만약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한다라고 소유자를 상대로 타깃으로 하면 그쪽 피고로 몰린 소유자가 뭐라고 반격을 하면서 그게 정상적인 관계라면 물론 두 사람 간의 말이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해서 결론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나쁜 의도예요. 나쁜 의도로 불법적으로 그것을 취득하려고 이전 등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지금 등기에 있는 소유자한테 소송을 내서 정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뭔가 지금 트릭적으로 하려니까 그 피고에 전달되지 않고 자기가 공무원 친구한테 그 소장이 전달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둘이 짰으니까
그 피고인 척하는 그 공모한 친구가 30일 이내에 예컨대 답변서를 안 낸다든지 소송의 변론에서 출석을 않는다든지 하면서 자백간주라는 우리가 그런 조문을 한번 가르쳐줬어요. 150조의 사망, 그 다음에 무변론 판결이라고 그래서 257조 이런 조문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안 낸다든지 하는 게 257조. 소송의 와중에 출석하지 않고 뭔가 서면에 제출이 없어서 그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백간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면 뭐예요? 증명할 필요 없이 자기는 인정해주는 식이 되니까 상대방께 받아들여져서 상대방이 승소하는 이런 상태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절차를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겠죠? 친구를 내세워서 공모자를 내세워서 그쪽으로 소장을 가게 해놓고 그 친구가 공모자가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을 않는다든지 또는 그 뒤에 변론이 열렸을 때 대응을 않는다든지 해서 자백간주로 되게 해서 내 말이 맞게 해서 그 소유권 이전에 내가 주장했던 게 법원에 의해서 채택되면서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하라. 이런 식의 판결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타입은 상대방 주소한테 그대로 아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생각 뭐야? 제대로 전달되면 거기서 반경이 나오니까 자기 의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따돌리는데 지금 세 번째 따돌리는 건 뭐예요? 공모자인 친구를 내세워서 그 사람이 송달받게 해서 뭔가 대응을 안 하게 하는 타입이고 지금 말하려는 거는 그 타깃으로 피고로 삼아야 되는 사람의 주소를 실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뭔가 붕뜨게 해서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내요. 그래서 공시송달의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내요. 도저히 주소를 내가 더 파헤칠 수가 없다 식으로 끌고 가서. 그래서 그럼 피고는 지금 자기가 한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송달은 송달인데 저번 때 공시송달에 있어서의 송달의 기능은 거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그랬죠. 과거로 치면 공시송달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그런 상황을 게시해서 너한테 송달할 지금 문서가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고 지금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공시해요. 그렇지만 우연히 자기한테 지금 어떤 사람이 소송을 내온 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서류가 송달되는데 내가 지금 주소가 그쪽에 의해서 파악 못한다라고 되면서 공시송달이 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공시송달의 경우는 송달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으니까 공시송달의 경우는 무변론 판결 등에서 우리가 자백간주에서 제외시킨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죠. 왜?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 공시송달로 받았을 때는 상황적으로 볼 때 대꾸할 수 있는 그 전제인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 들어온 것을 내가 캐치해서 반박을 한다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게 거의 송달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배제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256조, 57조에 보면 무변론 판결의 경우에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를 한다. 그다음에 150조 사망 1항에서 결석한 경우에 자백간주로 취급할 때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한 바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외되니까 자백간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시송달의 경우는 자백간주는 아니지만 그럼 자백간주가 안 되면 실제 소송은 어떻게 전개돼요? 돼요? 자백으로 간주된다라면 증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주장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100%로 가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더 법원도 파헤치는 게 아니니까. 반면 공시송달이 된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곧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시송달의 경우는 정상적인 소송처럼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서류가 송달이 힘들기 때문에 공시송달만 하는 거지 절차 진행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시송달도 송달은 된 거니까 피고, 예컨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피고가 법정에 공시송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알고 나오면 조금 황당은 하지만 못 나오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그렇다고 자백간주가 되는 건 아니죠. 못 나왔다고 해서 자백간주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정상적인 소송처럼 원고가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차용증을 낸다든지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증명을 하고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여줘야 돼요. 다만 정상적인 소송일 때는 정상적인 송달이라면 피고가 나와서 허위 증언을 한다든지 가짜 문서라든지를 탄핵을 하는 어떤 피고 측의 반격이 있겠지만 공시송달의 경우는 피고가 사실상 법정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공시송달 자체가 공시한 것이니까 그 공시한 송달의 역할이 충분히 방어를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이 알려줬다라는 역할을 못하니까 거기서 그런 것을 알고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연결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피고가 이 탄핵적인 방어를 못 펼치니까 원고가 내세운 증인의 증언이라든지 원고가 서증으로 증거로 낸 것이 탄핵 과정 없이 법원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원고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요. 되겠죠? 그러니까 자백간주로 지급되는 경우와 공시송달의 경우는 자백간주로 지급되지 않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절차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잘 이해해 보세요. 자백간주로 된다면 별도의 증명 과정의 단계로 갈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법원에 의해서 증거조사 없이 받아들여지면서 원고의 개개의 주장이 모아져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거겠죠. 되겠죠? 그렇죠. 한편 공시송달로 된 사안이라면 곧바로 자백간주로 갈 수는 없고 보통의 절차처럼 증명을 해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다만 정상적인 절차에서는 반대 당사자가 엉터리 소리 하지 마라라는 식의 반격에 의해서 그 증거로 내세운 거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공시송달의 경우는 그런 역할이 기대되기가 쉽지 않는 상황에서 곧바로 법원에 의해서 증거 내세운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원고 손을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그 공시송달을 실제 원고가 주소가 추적 끝에 못 찾아서 한 경우라면 뭐 공시송달 자체가 뭐 활용된 건데 의도적으로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데 따돌리려는 취지에서 공시송달의 경우 따돌려지는 게 공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면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송달이란 말은 쓰고 있지만 전달받는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따돌려진단 말이죠. 따돌려지니까 아까 말했듯이 반격을 할 기회가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송달됐지만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사실상 반격을 못한 채 일방적인 원사이드한 재판 진행이 되면서 원고의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채택돼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판결을 편취한 거라는 카테고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편취했다. 정상적인 공시송달의 요건이 아님에도 쓱 이러한 방어의 기회를 빼앗으면서 유리한 자기 의도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이 상황을 작출했다는 의미에서 판결의 편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성명모용 소송은 거기서 막 완전히 더 나가서 원고든 피고든 누가 막 대신해서 행위를 막 한 거예요. 원고 측에서 또는 피고 측에서 대신해서 성명모용이라는 느낌 알겠죠? 막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명모용은 역시 공모자 비슷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인척하겠죠. 원고 입장에서 피고를 누군가가 나와서 막 한다든지 또는 원고 측의 권리를 갖다가 상대방 입장에서 원고 측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려고
오히려 피고 측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모자를 내서서 나한테 소송 내라고 그래가지고 원고가 지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 주인의 권리가 날아가는 식으로 작출이 될 수도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원고 측에서 막 어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실제 주인 권리를 날려버리는 그 상황에서 이게 뭔가 조작됐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명모형소송의 그 이미지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성명모형소송으로 의도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예컨대 원고가 공모자를 피고인 척 해가지고 내세워서 뭔가 의도된 판결이 내렸다. 근데 실제 원래 주인이 나중에 뒤늦게 보니까 자기 권리가 날아간 거예요. 자기는 영문도 모른 채. 근데 영문도 모른 채 날아갔지만 우리가 계속 판결의 효력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든 없든 이렇게 내려지면 일단 확정된 상황에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배제하는 것을 어떤 특수한 경우를 우리가 익히는 건데 일단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가 피고로 된 판결이고 피고 입장에서 권리를 빼앗기는 뭐 이런 판결이 확정되어 있다고 치면 자기 권리 날아간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우연히 봤더니 권리가 등기부 보니까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가지고 막 봤더니 판결에 의해서 그게 가 있는 거예요. 판결 과정 봤더니 자기 이름으로는 되어 있는데 자기는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자기인 척 했겠죠. 누가. 그게 성명모형소송인 거죠. 성명모형소송에 당한 거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판결의 효력은 가타부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를 확정했다지만 그거는 구제수단을 줘야겠죠. 그렇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됐다라면. 그렇잖아요. 다행히 그 경우는 뭐가 하나 있어요? 요게 1항에 3호의 사유가 하나 있어요. 3호에. 완벽한 그 사유는 아닌데 준용할 수 있는 정도의 3호 사유가 있어요. 대리권 없는 자가 소송 수행한 것이 재심 사유가 있어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그럼 성명모형 소송자는 완벽하게 내가 대리권을 줬냐 안 줬냐 관계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무권 대리인 비슷한 사람이 소송을 수행해 놓은 그런 결과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성명모형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심 사유에 준해서 3호 사유에 준해서 재심으로 취소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명모형 소송의 경우는 재심으로 3호 사유에 의해서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심리를 받으면 되겠죠. 한편 자백간주의 방식으로 판결이 편취됐을 때 어떻게 되냐. 자백간주. 자기로서 누군가가 변론기일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 무변론 판결이든 결석을 했던 이렇게 해서 자백간주를 바탕으로 원고가 승소하고 자기 지금 권리가 날아간 어떤 사람 입장에서 이거 어떡하느냐. 완벽하게 성명모형까지 하면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아까 재심까지 되는데 이 경우는 그 초장의 그 어떤 행동이 적극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 소극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자백간주의 경우는 초장의 그런 경우는 아예 절차 진행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확정됐다. 즉 확정됐다는 말은 뭐예요? 자백간주의 경우 답변에 또는 변론에 출석을 안 한다든지 답변서를 안 냈다든지 해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근데 자기를 따돌린 원고 입장에서 피고 측에 내세운 어떤 공모자, 그래서 실제 그 권리의 주인은 지금 따돌려졌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확정됐다라는 이 상황을 그 원래 피고로 등장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얘기함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 사람의 방어에
있어서 절차적인 이런 당사자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예컨대 항소를 못해서 확정이 됐다지만 이 사람한테는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절차적인 권리가 부여된 상황도 따돌려졌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냥 판례는 그렇게 봐요. 판례는 아예 그 상황을 확정됐다는 상황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판례는. 그러니까 1년 뒤래도 형식적으로는 2주간의 확정된 판결이 지나서 항소기간이 지나서 확정이 된 판결이 있더라도 1년 뒤라도 지금이라도 항소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판례는 그렇게 처리해요. 물론 학설은 재심에 의해야 하지 않느냐. 11호에 무슨 사유가 하나 있냐면 주소 불명으로 해서 공시송달의 허가를 받아서 판결에 확정이 있은 경우 등이 재심 사유로 있는데 그런 등등에 비춰서 자백간주의 경우도 공시송달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 자체 상황은 그러니까 11호 사유는 아니지만 재심으로서 구제를 구하는 정도에서 학설은 확정됐다는 것을 전제로 확정된 것을 전제로 재심으로서 그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기도 해요. 학설은. 그렇지만 판례는 본래의 그 권리자에게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부여된 바가 없으니까 이제라도 항소하는데 지장이 없다. 확정이 됐지만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만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와 재심으로서 처리해 주는 거의 차이는 본다면 항소는 1심을 어찌됐건 전제로 하는 거예요. 1심 판결을 전제해서 항소하는 거예요. 재심은 만약 인정된다면 만약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치면 1심 판결을 취소하니까 신급에 있어서 차분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재심에 의해서 취소를 시키면 확정된 판결이 제거됐으니까 다시 싸우는 게 기판료에 걸리지 않고 싸움을 벌리는 것이 되니까 가타부터 1심부터 차곡차곡 밟을 수 있는 것인 반면에 항소에 의한 처리는 어찌됐건 1심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따돌려지면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있는 판결이었지만 그 판결 자체의 1심 판결은 전제로 하되 2심에서 싸우는, 항소를 하면서 싸우는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신급이 한 신급 싸울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은 있죠. 2심에서 싸워서 이기면 되겠지만 1심에서부터 싸우는 그 1심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데 자백간주적인 상황으로 판결의 편취가 이루어진 것은 실무 판례는 78년도 판결이 항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줘요. 한편 공시송달에 의해서 판결의 편취가 이루어진 경우는 지금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보냈어요. 자백간주는 공시송달로 보낸 게 아니라 송달 자체는 주소는 제대로 된 것처럼 해서 보냈는데 그 주소에 가서 누가 실은 이 소장 등을 송달받은 거예요? 짠 공무원 친구급의 사람이 가서 공무원 사람이 가서 받아서 응하지를 않은 것으로 해서 자백간주로 취급돼서 이겨내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송달로 그게 보내졌으면 자백간주라는 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공시송달로 판결의 편취를 받아낸 것은 지금 그 살고 있는 피고로 삼고 있는 사람의 주소를 잘 추적해서 소장을 주소로 해서 낸 게 아니라 실은 알면서도 그 사람을 따돌리기 위해서 공시송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서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가해주면 실제 거기 살고 있는데 그래서 보냈으면 그쪽이 반격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자기 의도대로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따돌리기 위해서 공시송달 그 자체의 요건을 쓱
충족한 것처럼 해서 법원도 공시송달을 허가해주고, 그러니까 실제 피고로 등장해야 되는 그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지금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물론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자백관처럼 증거조사가 없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공시송달의 경우는 증거조사를 하는데 그게 따돌려졌고, 이쪽서 그렇게 뭔가 나쁜 마음으로 뭔가 뺏어오려고 했으면 증거도 나름대로 뭐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인위적으로 만든 게 피고로부터 탄핵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지금 없는 상태로, 법원이 만약 이 증거를 채택해서 원고 손을 들어줘 버리면 판결이 편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공시송달은 451조 1항 11호에 주소 불명 등으로 해서 공시송달적으로 절차 진행한 것은 재심에 의해서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451조의 1항의 11호 사유에서 재심으로써 그 취소를 시키면 돼요. 한편 재심에 의해서 취소시키는 거 말고 어떤 식의 상황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서 저번 시간에 공시송달의 경우가 100% 추후보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아니지만 그걸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당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를 못한 거죠. 공시송달을 원고 측이 작출했다고 우리가 하는 상황을 연결시켜보면 피고 입장에서는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사유, 즉 원래 공식적인 정상적인 공시송달은 뭐예요? 피고 스스로가 어디선가 잠수 타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원고 입장에서 보면 소송하려는데 더 이상 추적을 못한다, 뭐 이런 거가 법원에 의해서 소명을 해서, 즉 공시송달을 허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주소지에서 마지막에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 이런 것을 확인서를 붙이고, 그 다음에 통장이나 반장 찾아가서 그 사람이 그 위에 살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것의 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서 공시송달이 허가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사람이 깝깝해서 그렇게까지 가는 건데, 지금은 그것을 갖다 거꾸로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따돌리려고. 그러니까 따돌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것을 갖다가 추후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로 갈 수는 있는 거죠. 되겠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공시송달이 아니라면. 피고는 제대로 그 주소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원고가 그거 공시송달의 요건을 약간 변칙적으로 트릭을 써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상황이라고 친다면, 거꾸로 피고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 기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전개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 상황은 공시송달로 진행됐지만 한편 그게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2주 이내에 안때로부터 해서 항소를 추후보완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시송달의 경우로 판결의 편치가 된 것은 451조 1항 11호에 의해서 재심 사유도 되기도 하지만 판례는 실무적으로 추후보완으로 연결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역시 여기도 재심과 추후보완의 차이는 그럼 뭐냐? 재심은 1심 취소되면서 1심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데, 추후보완은 항소가 추후보완됐다면 1심은 일단은 하여튼 싫든 좋든 인정하고 항소심 펼쳐서 자기가 방어를 펼치겠죠. 1심에서는 자기가 따돌려졌겠죠, 공시송달 때문에. 근데 2심에서는 이제 그 가짜 증거로 쓰였던 것을 탄핵해서 자기가 막아내는 식으로 펼쳐서 안 뺏겨야겠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치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될 건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이게 확정 판결이 배제되는 상황에 있어서 판결의 편치의 상황이에요. 이해되겠죠? 다시 정리한다면 성명 모용 소송은 451조 1항 3호 사유의 재심의 대리권 무건대리에 준해서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명 모용 소송을 그럼 우리가 앞에 또 가서 연결돼서 어디서 이제 이 이야기를 진행시키냐면,
당사자 확정이에요. 당사자 확정. 앞에 가서 보면 당사자 확정이라는 뒤에 색인에 가서 옆번호 찾아보세요. 당사자 확정이 어디서 나오나 색인으로 가서 보면 2-26 옆번호 2-26, 27 가서 보면 그다음에 성명 모형 소송 2-28 성명 모형 소송 2-28 물론 우리가 당사자 확정에서 하나 또 배운 게 뭐가 있었어요? 사자 명의 소송 하나 있었죠. 문제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당사자 확정은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소송이 일어나면 원고가 소장의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고와 피고 그 사람들이 당사자로 확정되니까 특별히 문제 없는데 저번 때 사자명의 소송은 뭐가 하나 조금 문제였냐면 원래 거래관계였던 사람이 소장 내는 시점에 사망했는데 잘 그게 파악이 안 돼서 만연히 냈을 때 피고로 등장한 사람이 지금 현재 소장 낼 때 실은 사망했는데 그렇다면 아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래서 죽은 사람을 당사자로 확정하고 그 아들을 소송에 있어서 표시정정으로 하느냐 피고의 경정으로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최근 판례는 표시정정으로 하는 상황에서 최근 판례는 당사자 사망 사실을 알고 낸 경우까지도 표시정정으로 하는 것으로 해준 판례에 대해서 시효 중단 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거기 사자 명의 소송이 왜 당사자 확정하고 문제되냐면 만약 당사자를 죽은 사람 아버지 명의로 몰랐기 때문에 냈는데 실제는 알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정상적인 것이냐면 아들 상속인을 이제 대상으로 냈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죽은 사람으로 낸 소송을 당사자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상속인인 아들이라고 당사자로 확정한다면 표시정정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손쉬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표시정정은 뭐예요? 약간 수정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썼는데 실은 상속인이다 하고서 쓱 우리가 수정한다 개념으로 아들로 수정한다. 표시정정의 그 개념이 당사자 확정에서 아버지가 당사자로 쓰여 있지만 아들을 당사자로 확정할 수 있다면 표시정정이 조금 더 용이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 경우에 당사자 확정을 죽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들로 이렇게 뭔가 지금 소송 절차에서 바꾸는 이런 상황을 표시정정으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에요. 왜? 저번 때도 웃긴 얘기를 했지만 아빠와 아들 중독성 있는 개콘 그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인격체니까 표시된 아버지를 아들로 뭔가 지금 소송에서 당사자로 만드는 그것을 표시정정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사자가 변경된다는 의미에서 피고를 경정. 그때 피고 경정은 정정한다라는 말하고 또 헷갈리는데 260조 피고의 경정은 이때는 변경의 의미의 용어로 쓰는 거예요. 260조. 그러니까 변경과 대립되는 말이 정정이에요. 정정은 동일성이 있다는 전제에 살짝 오류를 바꾼다 이런 개념의 뉘앙스의 용어 사용이고 변경은 A로부터 B로 별도의 인격체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사자명의 소송을 아버지로 당사자로 확정한다라고 본다면 아들이 등장해야 될 때는 정정보다는 변경의 개념으로 가야 되고 그 소장의 표시는 아버지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아들이 당사자로 삼아질 거라고 그래서 아들을 당사자로 확정한다면 소장의 표시를 아버지로 한 거를 수정하는 의미에서 표시정정을 하는 쪽으로 다가갈 수 있죠. 지금 얘기하려는 거 이해하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그럼 당사자 확정이란 이론에서 두 가지 큰
입장이 있어요.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입장이 실무인데 표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럼 표시설에 의하면 사자 명의소송은 표시는 아버지로 해버렸어요. 그렇죠? 더 나가서 의사설이라는 입장이 나와요. 의사설. 그러니까 다시 큰 틀은 표시설과 표시설에서 좀 발전된 수정된 실질적 표시설이 있고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까지는 표시설에 기반을 둔 건데 표시설에 대칭되는 의사설이 있어요. 의사설. 그럼 의사설은 어떤 측면을 보냐면 원고 입장에서 죽은 줄 알았다면 누구를 피고로 삼았을 것이냐의 의사를 파헤쳤더니 당연히 아들을 상속인을 당사자로 삼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자 명의 소송에서 표시설에 의하면 죽은 사자가 당사자로 확정이 되는 거고 의사설에 의하면 표시는 그렇게 됐지만 의사라는 측면에서 당사자를 확정한다라면 상속인이 당사자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하여튼 지금 표시, 소장의 표시는 피고는 죽은 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표시설에 의한다면 이 사람이 당사자로 확정이 돼요. 근데 의사설에 의하면 표시는 이렇게 됐지만 상속인을 당사자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표시설에 의하면 근데 이 사람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상속인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 판결은 받아봤자 나중에 무효예요. 권리 능력도 없는 사람 명의의 판결이 내려버리죠.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는 과정이 표시설을 전제로 한다면 이 바꾸는 것은 별도의 인격차가 되니까 변경적인 측면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의사에 따라서 상속인을 당사자로 확정할 수 있다면 표시만 수정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정의 처리를 하면 돼요. 그죠? 되겠어요? 근데 판례는 표시설적인 입장이 판례 입장인데 이 경우는 계속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취급을 해요? 표시정정으로 취급을 해요. 피고의 경정으로 취급하지 않고 표시정정으로 취급을 해요. 되겠죠? 그게 당사자 확정에 관한 사자 명의 소송에 관한 설명이에요. 한편 성명 모형 소송은 X와 Y로 했는데 실제 Y를 모형해서 Z라는 사람이 X와 뭐 공모했다든지 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은 진정한 이 권리 의무 관계에는 Y가 등장해서 소장이 X와 Y 관계로 펼쳐졌지만 Y를 따돌리고 Z라는 공무원 사람이 이 소송을 수행하는 거죠. 모용해서 성명을 모용해서 Y라는 사람을 모용해서 Z가 한 거죠. 이때 표시설에 의하면 누가 당사자예요? 표시설에 의하면 소장 그 자체의 표시로 보니까 Y가 당사자예요. 그러면 Y 깨진 판결이 실은 Y는 관여한 바도 없고 X와 Z가 협잡해서 내려진 Y의 권리가 날아가는 이런 판결일 텐데 Y가 뒤늦게 이것을 알았는데 판결은 확정이 되어 있고 효력이 생기니까 자기 권리가 판결문대로라면 날아간 거예요. 이때 Y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표시설의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Y 네 이름의 판결이니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Y한테 구제 수단은 재심밖에 없는 거예요. 표시설에 의하면 재심밖에 없어요. Y의 구제 수단은. 되겠죠? 그러니까 성명 모형 소송에서 아까 451조 1항 3호 사유에 의해서 준해서 한다라는 것의 전제는 표시설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 표시설을 취하지 않고 성명 모형 소송은 아까 표시설에 대해서 의사설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재심이라는 구제 수단은 주긴 주지만 Y 입장은 일단 확정된 것을 자기 판결로 확정된 것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재심이란 구제 수단을 주는데 그거 준다라고 해서 권리 구제를 주지만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여요. 표시를 Y로 해놓고 Z가 했으니까 Y는 이거에 당사자로 확정되면 단계에서부터도 당사자 아니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표시설은 그다음에 재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당사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인데 Y가 어찌됐건 배제되어 있지만 이 과정에 배제되어 있지만 당사자라는 것인데 표시설에 의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소장에 그렇게 나와 있고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Y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Y가 지금 어찌됐건 이 판결에 자기 권리를 빼앗기는 내용의 판결에 기판력이 생긴 거니까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표시설을 취하지 않고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앞에 성명모형소송에서도 표시설의 불합리함 때문에 의사설이 나와서 상속인을 곧바로 표시는 아버지로 나왔지만 알았다면 죽었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 상속인인 아들을 당사자로 삼았을 거 아니냐라는 의사를 가지고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확정했는데 여기서도 표시설은 불합리하니까 보통의 경우는 소장 등에 등장하는 XY를 당사자를 삼을 때 아까 출발한 당사자 확정 보통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왜 이 경우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시작했는데 사자 명의소송은 어떤 학설이 하나 나왔냐면 이게 불합리하니까 표시로 했더니 불합리하니까 엉뚱한 사람이 지금 실제 소송 수행하고 그 사람 권리 날아가게 했는데 표시된 그 사람을 당사자로 해서 판결의 효력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니까 이 경우는 표시설에 대해서 행동설이 나왔어요. 행동설. 왜 이런 학설이 나왔는지 알겠죠? 당사자로서 행동한 사람을 당사자로 확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지금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실은 누가 행동했어요? 당사자로? Z가 모형해서 당사자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Y는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표시로서는 당사자지만 표시로서는 피고지만 Y는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는 표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자기 판결이 아니니까 종이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자기 판결이 있지만 자기 게 아니니까 이 판결이 있어서 확정돼서 자기 권리가 날아가는 판결이 있어서 부득이 재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할 필요 없이 그건 네가 갖고 있는 판결인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니네들이 뭐 내 이름으로 지금 표시된 것으로 갖고 있긴 하지만 나는 아무 이거 내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재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행동설에 의하면 Y는 당사자로 행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즉 절차적인 보장을 받으면서 소송에서 충분히 자기 방어의 기회를 펼칠 기회를 줬다라고 했을 때 판결의 효력의 의미, 구속받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건데 Y는 지금 표시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소송에서 자기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Z가 자기인 척하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Y에 대한 판결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니까 굳이 확정됐다는 걸 전제로 재심이라는 얘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되겠죠? 그러니까 성명 모형 소송에서 당사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왜 문제가 됐냐? 전통적인 표시설을 했더니 참 깝깝해져요, Y가. 그렇죠? Y가 깝깝해져요. 물론 Y의 구제 수단은 재심으로 가야겠죠. 만약 그렇다면 전통적인 입장에서 표시에 의해서 Y의 판결로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 상태에서의 재심밖에 없죠. 반면 여기서 이제 당사자 확정에서 그래서 왜 이런 걸 특수하게 하나 꼬집어서 우리가 뽑아내서 얘기를 했나 라고 했을 때 Y의 그 깝깝함을 어떻게 풀어줄 건가 해서 여기서는 표시로 당사자를 확정하지 말자 이런 케이스는 행동으로 당사자를 확정한다면 적어도 X와 실제 피고로서 행동한 Z과의 관계에서의 판결일 뿐이지 Y는 행동한 바가 없으니까 행동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한다라고 했을 때 Y는 더 이상 당사자, 이 판결의 당사자는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재심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다. 내 건 아니다. 내 이름으로 있지만 내 건 아니다. 뭐 이런 상황으로 전개시킬 수가 있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성명 모형 소송은 행동설이 하나 등장은 했어요. 그렇지만 실무는 표시설의 입장에서 아까 말한 451조 1항의 3호에 준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의 구제지 인정을 해야 돼요. 일단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살아있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재심에 의해서 취소시켜야 다시 가타부타 이 문제가 다시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든지 할 때 이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패소한 판결이 자기 이름으로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한편 행동설에 의하면 안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응? 수고했어.